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295강은 기업의 외부회비 감사에 대한 어떤 전쟁의 개념과 이들이 이익은 증가시키고 비용 손실은 감추는 각 계정별 전투 현장을 한번 제가 중계방송해 보겠습니다. 이걸 왜 전쟁이라는 말을 썼을까? 보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회계감사 대란 아니면 회계사의 난 뭐 이렇게 난자를 붙여요. 난자라는 게 전란이라는 얘기죠. 요새 코로나하고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성과 대포와 탱크가 없을 뿐, 비행기, 폭격기가 없을 뿐 코로나라는 침입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3차 대전을 벌이는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물론 공포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물건 사재기도 막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물건의 유통 공급이 비교적 그 단위 좁은 나라이니까 잘 원활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마스크 사재기는 좀 있었다가 요새 공정 배분제로 가니까 긴급재난 상태에서 비교적 그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제는 보니까 드디어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한국에 있는 그 확진 검증 세트 진단 키트를 좀 수출해 달라 뭐 이렇게 협조 요청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고를 좀 보고 나서 우리도 쓸 걸 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생산 독려해 가지고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는 전쟁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벌이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전쟁 중이고, 이거 몇 달이 더 갈지 모르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제 한결같죠. 자, 바로 이번 주 3월 25일, 3월 24일 이때가 이제 상장기업도 주총회가 20일이나 19일, 30, 23일 이렇게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그 막판 날까지는 이게 결산제물 표현되는 감사보고서 이게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때 벌써 며칠 전에 끝난 데도 꽤 있고 아직도 안 된 데도 있고, 또 일반 비상장법인은 3월 말이 법인결산이니까 법인결산하면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확정이 아직 안 된 회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품질관리실에서 전 그 회계사들의 회계감사 보고서 최종안을 보고 이제 검토하고 수정해라 마라, 뭐 이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좀 고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그 검토를 해요. 그걸 심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치열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쭉 보면서 야, 이게 상황이 굉장히 그 전쟁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실황을 현장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회계감사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거니까 뭐 제가 그걸 가서 찍으러 갈 수는 없고, 여기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여태까지 이 회계 시장에서 나타났던 쟁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왜 전쟁인가? 기업은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의 주책임을 지고 있죠. 주책임. 그러니까 왜 회계감사인이 책임이 아니고 회사가 주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주나 최고 경영자, 재무임원, CFO들, 재경 실무자들이 이제 내부 보고를 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확정된 재무 숫자를 이제 주장하고 이걸 관찰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내부 보고 단계에서 잘못 보고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엔 이제 틀리다 이런 얘기인데, 왜 틀리냐면 회계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실물 거래, 실물이 이렇게 이제 생겼으면 실물 거래 그림자, 이게 회계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하고 달이 비칠 때하고의 그 모양이 다르고, 또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게 넓어질 수도 있고, 태양이 바로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거의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는 단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능소능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즉 회계 숫자라는 것이 이 실물이, 거래는 다 실물이 판매되고 재고되고 뭐 구입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물에 대한 그림자의 회계는 그 측정하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다. 왜 틀리냐? 사실
그 IFRS라고 KF 영어로는 5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내용이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이게 3,000페이지가 넘어요. 회계 기준이에요. 국제 기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이걸 다 회계사들이 알다시피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은 이게 이제 소총 그거만큼 무거워요. 권총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이 장총만큼 무거운 걸 가지고 늘 댕기면서 이제 회사의 회계 그 1년 동안 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봐야 보이지. 처음부터 에이 맞겠지 뭐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냥 맞겠지라고 보면 다 맞아 보이죠. 그럴 때 보이죠 이 그림자들이. 근데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 이거 왜 이게 길어? 이게 잘못됐다. 짧아야 되겠다. 더 길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림자의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의구심 회계감사 기준의 첫 문단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다시 뒤져가지고 리퍼포먼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이 1년 동안 했던 일을 다시 하듯이 다시 쭉 거꾸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또 다 검증해내죠. 물론 요새는 이제 계정법 원장이 다 온라인화 됐으니까 온라인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다 보기도 하고 언제 어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연말과 분기 말에 이루어진 거래 같은 거 중심으로 보면 거기에서 이제 회계를 좀 이렇게 마사지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분식하기 위해서 뭐 한 것도 가끔가다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서 적시해가지고 제시하고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관철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 숫자의 이 그림자의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 그 숫자에 대한 서로 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는 거의 뭐 7, 8번의 합을 보통 우리가 무의 영화에서도 몇 번 차작 칼로 이렇게 하면 한 서너 번 만에 한 명이 지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데 이거는 10번이건 20번이건 그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거 재검증할 때도 우리도 플랜, C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감사 계획을 미리 짜요. 회사 내에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짜서 그다음 현장 감사 실행을 11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1, 2월까지 재고식사, 중간 감사 같은 걸 하고 재고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이나 3월 사이에 현장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회사 내 우리 안세계법인도 있는데 내부에 3명이나 있어요. 품질관리실 심리실에서 최종 검토, 퍼스트 검토를 하고 세컨 리뷰도 해요. 세컨 리뷰하고 여기서도 잘 안 되면 대표인 제가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이거는 안 된다. 절대로 상각하고 손실 처리하지 않으면 의견 거절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통보를 내면 회사한테 알려주고 회사 설득 작업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게 때때로는 설득이 잘 되면 쉬운 거예요. 회사의 이 재경 실무자가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위에 오너한테다가 보고하면 쉽게 풀릴 거를 지 고집, 아집, 아니면 책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늑장 보고를 하거나 그냥 끝까지 안 된다고 자꾸 해버리면 우리 회계사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에요 사실. 분쟁, 이 논리적 분쟁이긴 하죠. 물론 주먹 다짐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뭐 한때는 뭐 가끔가다 어쩌다 한 명이 회계사가 그냥 그 격리 실무자들한테 받쳐가지고 이 호텔에서 떨어졌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계감사 현장의 분쟁이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중재를 하는 게 이제 없어요. 전쟁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연합이나 국제평화기구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기도 하고, 옆에 나라 중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아니면 자기네끼리 결국 이제 힘이 지쳐서 다 실탄 다 떨어지니까, 야, 휴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전쟁도, 6.25 전쟁도 이제 38선이었다가 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현재와 같은 휴전선으로 이쪽 서쪽의 평야 땅은 북한 애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북쪽에 서동쪽에 있는 상하치는 우리가 좀 올라가서 이제 고지 점령한 쪽이 돼서 이렇게 휴전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70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세에게 보면은 사실 이런 그 기업과 회계사들, 회계감사인 간에 우리가 주로 이제 PA 업무를 해, 프라이빗 어카운팅. 그래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회계감사인이 납득할 만한 재무정보를 작성해주고 또 회계감사인 현장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회사의 입장이 이런 것이니까 이게 맞다라고 설명해주고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회계감사인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거꾸로 봐가지고 모든 걸 뒤져서 자기의 뜻대로 딱 맞추려고 그러고 또 회사는 또 회사대로 뜻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중재해 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약골, 지리사가 하면 피약골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워서 그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해서 피약골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피가 흘러내렸다, 피약골.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쪽을 피감사해서라고 그러고 우리를 감사인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표현으로 볼 때는 감사를 하는 감시조사자하고 피감사를 회사하고는 약간은 이 긴장 관계가 있는 적대적 관계라고 약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안세에서 PA 전문 회계사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피감사 이런 관계를 잘 중재해서 멋진 재무제표, 즉 적절한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해주고 회계감사인이 대리 작성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같이 안세같이 PA 전문인 회계법인이 대리 작성해서 제시해서 설득해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잘 타결돼가지고 그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그대로 인정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업 회계사가 이렇게 분쟁하는 목적은 뭐냐면 원래부터 재무제표를 투명 공시하려고 하는 건데 기업 내부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소액주주, 채권자, 납품자, 외부적 소비자, 국내 현재와 미래의 투자자 이런 데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피감회사가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작성하는 게 원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인이 그거를 잘 거꾸로 뒤져가지고 맞다고 보는 증거와 확신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 안세 같은 PA 전문 회계법인한테 그 상장회사 같은 데나 대기업에서 그 중요한 쟁점에 대한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저희 원가 계산도 하고 연결 재무제표도 만들고 또 이렇게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되게 서너 개 이상의 관계에서 자회사가 쫙 있으면 그 안에 내부 거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1년치의 내용을 다 뒤져가지고 연결 분기하고 또 연결 거래 내에 들어가는 이익까지도 이제 내부 이익은 상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서너 명이 투입돼야 되는 몇천만 원짜리 일이죠.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받아도 부족하다고 그러다고요. 그래서 회계감사 보수가 서로 6, 7천 된다 하더라도 2, 3천 정도는 PA 업무를 써야 되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비싼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런 그 회계 전쟁, 분식 회계의 흑역사를 한번 보면 아주 500년, 400년 넬란드 튤립 파동 같은 것도 그게 다 뭐냐. 그다 숫자와 수량에 대한 의혹, 불확실성,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이 서로 의혹이 있으니까 파동이 생기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도 다 그것도 연관이 있고 회계 숫자에 대한 못 믿음 또 앨런 사태로 앤더슨이라는 덫에 무너진 것도 다 그런 회계 불실 이런 브로더스의 금융위기 등 한국의 IMF 시대에 30대 재벌주 14개가 몰락한 것도 있고 대우 그룹이 바로 이제 대우자동차 중심으로 30조 분식을 해서 그 당시 관련 회계법인인 청운하고 산동하고 그 이후 안건이라는 제가 안세계법인의 모태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세 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얻었어. 이렇게 어려운 그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빅 8개 회계법인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빅4로 전 세계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빅4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분식의 흑역사는 모뉴의 거액 분식, 이 청소기 이거를 판다고 하면서 실제 돌을 판매해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동양그룹 사태, 아시아나항공, 또 대서조선해양
가장 큰 삼성그룹의 바이오로직스도 이 회계가 5천억이냐 5조냐의 분식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방이 아직도 안 끝난 상태로 지금 기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왜 이런 것이 나오냐. 재무상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산 쪽에 현금예금, 매출채권, 재무자산, 당기조정자산, 장기투자자산, 종속회사 투자. 여기가 이제 문제 핵심인데 여기 상상 문제가 발생해. 유형생산설비, 무형자산, 산업자산권. 여기서도 또 바이오 기업도 문제가 생기고 매입 채무, 당기차익금, 회사 장기차익금, 퇴직금, 충당금, 퇴직금, 충당금도 과대 계산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자본금, 주식발 초과금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주주한테 위협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총 수익에서 국내 매출, 해외 매출, 기타 매출, 금융수익 여기에서 매출원가, 판매가율 이런 건 이제 공식적인 정규적 금액인데 이거 말고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평가현실, 유가증가, 감액, 영업권 상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의 산물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거 빼고 나서 나 이쪽 당기순이익하고 온 왼쪽의 당기순이익 같으면 이것이 이제 맞는 재무상태, 재무제표가 되는 것인데 각 계절별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아주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예금 계정에서는 예금 실제성. 그래서 금융기관에 우리가 직접 조회를 합니다. 소리를 조회하기도 하고 온라인 문서로 조회하기도 하고 해서 조회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100% 받아야 돼. 100%안 받으면 회계감사 기준 위배이기 때문에 담당회계사 징계를 받습니다. 또 처벌을 또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직시예금이냐, 요구벌 예금이냐, 아니면 정기예금이냐, 정기적금이냐. 정기예금이 더 이거는 이제 조금만 손실 보면 찰 수 있는 것인데 정기적금은 그 기간이 가야 되니까 이게 더 이 구분이 더 중요하죠. 또 담보로 제공이 돼서 사용 제한이 된 예금이냐, 허위 예금이냐. 허위 예금도 가끔가다 있어요. 뭐 금융기관이 허위한테 작성해달라고 연락해가지고 예금이 10억밖에 없는데 100억이라고 한 동그라미 하나 더 하면 사실 동그라미 하나 더 이렇게 딱 세부로 찍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게 속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이렇게 예금도 역시 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속고 속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업의 한 5% 내외는 뭔가 자신의 회계 숫자를 그냥 있는 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분식도 있고 과잉, 과대, 과소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꼭 기업 경영자는 그런 생각이 없어도 실무자들이 미리 보고한 이 내부 보고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발목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딱 원화가 이제 통화가 돼서 이거 이렇게 해서 차라리 올해 순이익이 좀 났으니까 올해 좀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좀 빼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는 이익이 낫지 않습니까? 하면 그냥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를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끼리는 그냥 끝까지 10번이건 20번이건 이메일이 오고 갈 정도로 막 악유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죠. 회계라는 것이 매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잡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익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투자유가증권 손실을 감액을 했다는데 그 자회사가 잘 나가면 이제 이익이 올라가면 그냥 그 썩은 동아줄 잡고 깔랑깔랑 거리다가 딸랑거리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회사건 감사인이건 다 손해배상으로 작살 준 거보다 차라리 아예 안전하게 내려간 다음에 그 계단을 타서 천천히 올라오는 그 이익 구조. 그것이 꾸준한 이익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매출 채권도 실질 거래가 있었느냐, 그냥 밀어내기 매출이냐. 밀어내기 매출하면 매출이 이게 증가되니까 이익도 증가되게 돼 있죠. 근데 그렇지만 밀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 판매 비용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반영 안 하고 그냥 하면 이익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건 가공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증 발생 기간 동안에 에이징 스케줄표를 따서 1년 이상이면 전액 대손 잡고 1년 이상 못 받은 것은 뭐 그냥 못 받는다고 봐야죠. 누가 계속 안 주니까 저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뭔가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손 잡고 6개월 이상도 50% 잡고 뭐 등등해서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대손이냐? 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못 받았지 않냐?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장을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또 왔으면 이제 이것은 진짜 못 받는 돈이 서로 많을 거예요. 아마 좀 위험한 거면은 항상 이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질병과 전쟁과 또 상거래 질서, 신용 붕괴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금융 위기 등등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고자산, 장부과의 실제 사이트, 수량과 가격을 이제 곱해서 재고자산이 나오는데 최근 시세냐, 수량도 이게 맞느냐, 분실된 거 없느냐 이런 거, 또 제 원가 계산이 적정해야지 원가 계산에 잘못된 연구개발비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 재고자산의 제품 계정이 또 제공품이 이게 올라가면서 이익이 커지는 꼴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가공이익이 생기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경상 영업비용의 원가 비용, 원가 이런 경상적 영업비용은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원가 계산에 넣으면 이 재고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반품, 오래된 제공품에 대한 손상 검토. 이거 반품된 거는 이제 뭔가 흠이 있으니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죽여버려야 되는데 또 놔두는 경우가 있고, 또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에 따라서 틀린데, 선입선출법, 그래서 최신의 것이 남는 거, 이게 맞는 것이지 후입 거꾸로 들어갔다 나중에 나오는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이 썩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단기 유동자산의 경우 네 번째, 저기 또 사용자산이냐 담보제공이냐 장기성 항목에 대한 유동 분류 문제, 유동 변호사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이제 조회수를 받아야 되고, 특수관계자한테 지급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는 아무래도 온정주의고 또 그냥 봐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대손을 더 많이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것도 다 논란거리, 논쟁이 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장기 투자 자산도 수익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없는 무수익성 자산은 이제 이거 대손을 처리해야 되고, 특수관계자 지원하면 이거 대손, 손상 가능성 테스트해야 되죠. 회수 가능성 외부 확인해줘야 하고, 특히 이제 이 6구와 7번에 있는 종속회사하고 관계회사 투자유가증권이야말로 이거는 아주 매 기업마다 이제 그 단일 기업인 몰라도 뭔가 자회사나 누가 합작 투자해서 어디에 유통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재고가 쌓여 있고, 아니 거기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 결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는 마케팅, 회사가 직접 지정을 하고 지경을 했으면 다 회사의 그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갈 거를, 이거를 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손실로 얹어 놓으면은 이거를 감액을 반영하면 투자유가증권 손실로 이렇게 반영하면 이게 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이만큼 이익이 올라가서 과대이익이 계상이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연지범의 특성, 유통판매 총괄범위이다. 그럼 이것은 무슨 그 유형 가치가 없는 거예요. 판매 총괄이니까. 원 소유권은 회사 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순자산이 감소하면 영업의 비용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투자의 손실을. 이걸 안 하려고 이제 버티고 하는 것도 역시 실무자들이 자기가 이미 회사에 보고한 거에 대해서 고집 때문에 자꾸 여기서 서로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 경영자한테 가서 딱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반영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안에 커넥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배 종속 관계니까. 모기업 보유지분 50% 초과할 때 연결자료제표를 하는데, 이제 연결자료제표에서도 연결 내부 원회를 상계하고 내부 이익 상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유형재산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차입금 담보 근저당 금액이 다 공시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얼마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공시지가보다 실제 그 장부가액이 높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복담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담보는 이게 부의 부채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차입금 부채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반영이 안 된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손실은.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 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순이익이 줄게 돼 있죠. 이쪽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부의 부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성장 발전의 기업이 공시된 상태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형자산이나 산업자산권, 이것도 역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성했느냐, 외부 취득했느냐, 자기 생성했느냐, 평가 반영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진짜 이 산업자산과 영업권 아니면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이 특별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미래 이익에 기여 가능성이 있냐, 이것이 중요하죠. 경상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안 되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1상이냐 2상이냐 3상에 따라서 3상쯤 돼야 이게 이제 무형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지, 1상 2상까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비용 처리하다가 나중에 그때부터 이제 그 비용 나간 것을
연구개발비로 이제 무형자산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그걸 또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그 금액이 또 1, 20억도 아니에요. 뭐 5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산이냐 비용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50억, 100억이면 말이죠.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크게 그 파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저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회계사들은 또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해라, 없애라.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자산 잡아놨다는 얘기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가지고 댕글댕글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내려가서 천천히 걸어오면 점점 일상, 이상, 3상 통과되면서 이제 그 무형자산 실질적 이 기여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자산으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감사가 이제 3월 말까지 다 종결되고 4월 14일까지 이제 공시가 되는데 그때까지 회계사들은 정말 한 달 내지 2달 동안은 거의 전쟁 상태에 살고 있다. 하루 휴일 날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의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